기행의 둘째 날입니다. 최봉진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마이크 켜졌습니다. 먼저 이제 이곳의 지리를 좀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우측, 이 축이 지금 두만강인데, 그러면 이 두만강의 발원지는 우리가 오전에 걸었던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이 동편, 그 산록에서 출발해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곳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서 물이 안 보이는데 저 위에 보이잖아요, 물 끝에. 그러면 이 산자락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좌측을 보세요. 좌측을 보면 이 앞에 지금 철로가 있잖아요. 이 철로가 있고, 철로 다음에 새로 건설한 이 중국과 이 남양을 연결하는 8차선 대도로가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 뒤로 강둑 옆에 파란 지붕 2개 보여요. 강 저쪽 좌측으로 여기 강변에 거기가 유람선 타는 데예요. 네, 거기가 유람선 타는 데인데 지금 철책이 이제 세워진 데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저 산 아래에 하얀 건물 2개 보이죠. 네. 네, 그 하얀 건물 2개 보이는 사이로 두만강이 들어갑니다. 요 우측에 이게 지금 남양마을인데, 남양인데 북한에 남양의 산 아래로 산도로가 있죠. 산판도로가. 그 산판도로가 돌아가는 그 산 사이로 두만강이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왔던 아까 그 가야강이라는 강이 저기 와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져서 이제 이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곳이다. 잘 들리고 있나요? 네,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이 일대가 바로 당시 이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920년에 강양동이 여기에요. 강양동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식구들이 다 안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요 코앞이 바로 강양역이 있는 곳이고 강양동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이 두만강 쪽을 한번 봐주세요. 강폭이 상당히 좁죠? 저기 뭐 그냥 건너올 수 있을 거예요. 강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키는 손 쪽에 이 방향으로 여기 이 강양역이 북동쪽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화룡의 월신강의 삼둔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삼둔자 전투라는 말이 우리 봉오동 전투의 출발지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삼둔자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화룡의 월신강 삼둔자인데 저도 지도를 아무리 찾아도 삼둔자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쨌든 자, 삼둔자라고 하는 곳은 이 두만강의 북편에 있는 이 강양역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최진동, 그리고 최진동이 총 대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위에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에서 보이는 저 뒤편 봉오동 쪽에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 안에 3천의 우리 독립군들이 주둔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었고요. 이것이 전투가 벌어지는 때가 바로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1920년 6월 7일. 그러면 시대를 1920년 6월 7일로 저쪽으로 지금 두면 그 안에 봉오동은 누가 있냐? 바로 최진동, 그 다음에 최은산, 그리고 최치영, 이 삼형제. 이 삼형제들이 본래 길림에서 살았어요. 길림에서 살다가 바로 이 봉오동으로 이사를 옵니다. 봉오동으로 이사 오면서 그 둘째였던 최은산이 거부입니다. 마치 연해주의 최재형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이곳 북간도에서 이 최은산, 최진동의 동생이었던 최은산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너일전쟁이나 이런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냥공장부터 무슨 공장이란 이런 공장들을 다 하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가졌었던 분이 바로 이 최운산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봉오동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상촌, 중촌, 하촌, 우리가 이따 하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촌부터 중촌, 하촌에 이미 이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이 삼형제가 이 간도에 있다가 이쪽 북간도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터반을 완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3,000명이 전투를 벌이려면 뭐가 해야죠? 여기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을 먹여 살린다, 당시 안여자들이. 3,000명이 한두 명입니까? 손님 10명 해주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최운산의 부인이었던 이 김성녀라는 여인, 이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무기예요. 일본과 싸우려면 무기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무기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1920년 6월에 여기에 이 홍범도 장군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분은 간도에서 있다가 1908년에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그 연해주로 넘어갈 때 동청철도를 타고 넘어가요. 동청철도는 이미 1900년대 초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는 하바rovsk로는 외곽으로 오는 도로 말고 치타 쪽에서 이 당시 청나라 땅이었던 하얼빈을 거쳐가지고 이쪽 블라디보스토크로 직행으로 오는 도로를 먼저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916년에 하바rovsk 우리가 이제 아무르강의 유람선을 타고 갈 텐데 그 유람선 타고 갈 때 그 철교를 우리가 밑으로 가요. 그 철로가 1916년에 완성이 돼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완성은 그 하바rovsk에 있는 그 철도가 완성된 때가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바로 이 치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얼빈으로 해서 수분하, 안중근도 넘고 홍범도도 넘어왔던 그 수분하를 거쳐서 우스리스크로 해서 블라디보스크로 오는 이 동청철도를 타고 홍범도 장군이 넘어옵니다. 1908년에.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이제 1910년에 성명회, 그리고 1911년에 있는 권업회 이런 데에 중책을 맡기도 해요. 그러면서 1911년대 이분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3, 4개월간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걸로 무기를 사놓습니다. 차곡차곡. 그리고 다시 아무르강 금강 쪽에 가서 다시 또 노역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무기를 또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여기 봉오동에 오기 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국내에서 의병 활동하다가 언제 간도로 갔다고, 언제 연해주로 갔다고, 언제 봉오동으로 갔지, 이건 다 생략되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그냥 봉오동 속에 홍범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범도 장군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구에서 노무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누브라를 얻어가지고 거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무기 사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최재형 선생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무기를 착착 사놓습니다. 노역도 하고 노무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기회를 본 거예요. 홍범도도. 분명히 이 일본과의 우리가 전투를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의병을 준비하고 전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무기들을 사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준비하는 바탕에 이 골짜기에 터반을 잡고 있던 최운산, 최진동, 최치흥이라고 하는 이 걸쭉한 분들, 이분들이 연해주의 최재형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 상동, 중동, 하동, 상촌, 중촌, 하촌의 봉오동 계곡을 다 섭렵하고 이 도문 일대가 다 그분들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거죠. 최운산이라고 하는 분이. 최진동은 봉오동 전투의 총대장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력을 도와준 것은 동생 아우 최운산이었습니다. 그런 재력과 이 지역에 터반을 닫고 있던 우리의 이 조선인들,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해주로 넘어갔던, 본래 연해주로 넘어갔을 때 이 홍범도는 동청철도를 타고 수분하를 거쳐서 우스리스크로 와서 연해주에서 머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머물다가 바로 최재형과 이범륜이 있었던 연추, 크라스키노로 넘어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내일 크라스키노로 처음 넘어갑니다. 거기 와서 이 의병과 관련 회의도 하고 작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무기도 준비하고 계속 사놓고 하다가 이 1914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국제정세를 판단해서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될 때가 온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18년 지나고 1920년에 바로 군대를 끌고 무장훈련 시켰던 그 무기를 다 숨겨놨던 것을 일시에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의병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바로
두만강을 이제 이쪽으로 넘어서 훈춘을 거쳐서 넘어와가지고 봉오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920년대 초반에 이제 문제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6월로 갈게요. 그래서 이 최진동과 홍범도 장군은 어떤 기획을 하냐면 이들을 상촌으로 끌어들여서 몰살시켜야겠다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려면 유인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리적으로 보세요. 저쪽이 봉오동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남양이에요. 여기가 남양. 그러면 당시 이 남양에는 지금 저 건물, T자형 건물 보이나요? 저 정면에 정부 청사처럼 보이는 건물. 저 하얀 거 산 아래. 저기에 지금 김정은의 아마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보여요. 저 하얀 거에 면에 하나 있는 게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남양에는 일본군의 경비대가 있었어요. 경비부대가. 그래서 이 주 부대가 여기 국경을 지금 중국과 맞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주 부대가 있었고, 여기가 강양동역이란 말이에요. 이쪽 근방에. 그래서 이 강양동역에 일개 소대 병력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 일개 소대 병력을 1920년 6월 4일 날 바로 홍범도 장군이 보낸 일개 소대, 그 중심에는 이화일 소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오동 영화 전투에서 그 뛰고 달리고 했던 연기한 사람 누구죠? 유준열이 바로 이 이화일 소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저기 이 화룡의 월신강의 삼둔자 여기를 출발해 가지고 이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건너서 여기에 있었던 강양역에 있었던 일본군 일개 소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남양에 있던 이 일본군 수비대의 중대 병력을 편성해서 이들을 토벌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전략적으로 그 삼둔자에다가 여기 밑에 남서지방에 있는 삼둔자 봉화산 있는 데다가 우리의 병력을 일개 소대를 매복시켜 놨어요. 영화에서 보면 퇴각하다가 막 마을을 초토화시키죠, 일본 군대들이. 그 장면이 벌어진 데가 바로 이 아래쪽에 삼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복에 있던 우리 일개 소대가 이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 군대를.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중대병력 가도 안 된 거잖아요. 소대가 당해서 중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일개 대대병력을 보냅니다. 일개 대대병력을 보내서 추격을 할 때 이들이 어디로 유인해 가냐면 저기로 유인해 가는 거예요. 저 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새 날르는 뒷산, 저기가 고려령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이에 이제 봉오동이 있는데 그 사이로 끌고 가면서 6월 4일 날 여기서 전투를 벌이고 6월 6일 날 이 삼둔자 전투가 벌어지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봉오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서 안산과 고려령에서 또 100여 명의 일본 군대를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 군대는 계속 증원 병력을 보내서 결국 봉오동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 아까 하나 올려드렸죠. 지도를 보면 단지 이 봉오동과 최진동만 기억할 게 아니고 단톡방에 제가 그린 그 전투도가 아니고 요약서, 지도 말고 요약서 한번 보세요. 좀 뒤로 앞으로 가봐봐요. 요거 말한 거잖아요. 예, 그거.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거. 설명 써져 있는 거요? 예. 세로 줄에 있는 연도 표시. 자, 그러면 얘를 열면 요렇게 열면 왼쪽 아래에 봉오동 전투도를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왼쪽 아래, 왼쪽 하단에 보이나요? 자,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이 전투도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4개 동그라미 쳐놨죠, 동서남북. NWS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남서쪽과 북동쪽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은 이화일이라고 한 이 소대장이 충분히 유인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지금 여기 강양동에 소대를 무너뜨렸고, 그거를 추격해 온 중대를 삼둔자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저 고려령으로 해서 봉오동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이따가 우리가 밥 먹고 봉오동 골짜기 들어갈 텐데, 그럴 때 저 이 안산과 고려령이 정확히 어딘지 제가 지명은 못해요. 그러나 봉오동은 제가 아니까 그 끌고 간 저 산줄기라고 보입니다. 그 산줄기로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또다시 승리를 끌고 격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을 끌고 이제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홍범도 장군은 군대 배치를 이와 같은 작전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라졌어요, 얘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상촌이잖아요. 여기가 상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촌이고 여기가 하촌인데 우리가 하촌으로 이따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상촌은 더 이상 없어요. 골짜기에 막혀 있다고. 자, 양쪽으로 산이 있고 안쪽으로 막혀 있다. 저기 보세요. 좌우로 돌출돼 있고 뒤로는 벽이고 더 이상 없죠. 저런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방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맨 뒤에가 상촌이에요. 그러면 이 좌측, 우측 일본군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오면 협곡이 가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군대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배치도가, 자, 거기에 북쪽에 제3중대 강시범이라는 중대장을 배치합니다. 그게 여기 전방에서 보면 맨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뒤쪽에 강시범이 3중대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쪽 산줄기 쪽에 제1중대인 이천호 중대장이 배치를 합니다. 이쪽에 배치됐어요? 네. 그 다음에 동쪽에 강상모 제2중대가 배치합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북쪽, 이쪽 다 배치됐죠? 네. 이때 홍범도 장군은 2개 중대를 이쪽 앞에 요 마을 있는 쪽까지 남서쪽에서 유인을 합니다. 일본 군대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일본 군대를 유인하면 홍범도 부대 2개 중대가 이쪽 전방에서 유인하면 일본 군대 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협곡으로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봉오동 전투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기획된 전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191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홍범도가 무기를 사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봉오동 전투하면 그냥 홍범도, 최진동의 북로 도독군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간두에 있다가 이 동청철도를 타고 넘어갔던 홍범도 장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권업회라든지 이런 데 큰 중책의 역할을 맡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바로 이 연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연해주에 있는 아무르강 쪽에 있는 금강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차곡차곡 무기를 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일본 군대는 총 홍범도 장군의 그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300에서 500명 전사시켰다고 나와요. 근데 공식 기록은 15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범도 장군의 기록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것이 더 가까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1920년이라고 하는 경신년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다 준 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6월에 봉오동 전투와 10월에 청산리 전투를 이어서 그 10월 21일 청산리 전투가 시작되는 전 10월 2일 날 바로 훈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밤에 밥 먹고 넘어갈 훈춘, 내일 아침에 지나칠지 저녁에 살짝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폭파시키면서 벌어지는 게 훈춘 사건이거든요. 그게 10월 2일입니다. 2차에 걸쳐 있었어요. 9월 후반부에 한 번, 10월 2일에 본론에 한 번.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일본군의 이 부대 19사단이 전체가 이제 중국에게 그걸 빌미로 우리가 불령선인과 러시아의 급자격적인 세력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파병한다. 그러니 태클 걸지 마라 이겁니다. 중국한테. 그 문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어지는 게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청산리 전투와 이어지면서 일어난 것이 간도참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920년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고 1년 있다가 1921년은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아픔이 있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 봉오동과 청산리와 그 다음에 밀산 그리고 자유시 흑화 이걸로 연결되는 그 시대가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두만강을 한번 보세요. 오늘 잠깐 제가 감성적으로 가자면 백두산 천지에서
이도백화의 물을 받습니다. 송화강의 한 지류였죠. 그 물은 송화강을 거쳐서 하얼빈을 거쳐서 하바로프스크로에서 오우츠케로 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백두산의 북동편 기슭으로 나와 있던 이 두만강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만났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서 우리 왔죠? 이 물도 백두산에 출발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진하다가 저기서 방향을 꺾어서 동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 옛날 녹둔도가 있던 두만강 하류로 가서 동해로 빠져갑니다. 백두산에서 나와준 물 세 물줄기, 하나는 두만강이요, 하나는 송화강이요, 하나는 압록강인데 그 송화강과 여러분은 두만강의 물질 두 개를 다 봤어요. 하나 안 본 건 압록강의 물줄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은 도도히 흐르고 강은 인문학을 나르는 소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코앞에 있는 우리의 북녘 땅 북한과 또 오늘 우리는 이 중국 땅을 통해서 와서 보고 있지만 엄연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살아서 깨어나고 의식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피 흘리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산다고 하듯이 우리의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앞선 선인들의 의로움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후인들은 바로 이 시대의 분단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로 가는 길, 그것이야말로 앞선 의병, 동학혁명군, 독립군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일 것이고 보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실천하라는 것이 앞선 선각자들의 울부짖음이다. 두만강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여러분도 가슴이 아릴 텐데 저는 늘 와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런 현실을 언제 타개할 것인가? 내 대 때는 타개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아픔을 언제 극복할 것인가? 이 현실을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갈라놓은 거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깨어나고 훌륭한 철학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저와 함께 오신 분들도 이 두만강과 남양역과 강양역 그리고 봉오동 전투의 그 이면에 있었던 많은 헌신, 최진동, 최원산, 최치용, 삼형제와 또 국내에서 의병투쟁하다가 연해주로 가서 그 날품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신식 무기를 사두어서 결국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했던 홍범도, 그런 무기 구입에 재력을 댔던 최원산, 그리고 그 3,000명의 병력들을 바벌에 드니라고 엄청난 노력과 아픔과 피땀을 흘렸을 아녀자들, 그들이 함께 이룩한 것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 철로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 맞죠? 철로? 네. 철로는 아마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철로로 이렇게 이동해 왔다고 한 게 저 철로일까요? 어떤 철로가 이동해 왔어요? 아니 철로가 이동해